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400원대 아래로 떨어졌었죠. 네. 예. 그런데 오늘도 얼마까지 지금 빠진 건가요? 지금 조금 전에 마감했는데요.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25.7원이 내려서 네. 1,394.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환율이 어제 종가가 주간 거래 종가 1,420원이었어요. 그리고 네. 오늘 시작할 때 9.3원 내리면서 1,410.9원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뒤로 오후장 갈수록 이제 낙폭이 점차 확대되는 흐름으로 갔고요. 그래서 오후 한 12시 30분경에는 한 1,391.5원까지 밀려서 원화 강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 급락, 어제 오후에 돌았던 이른바 밀라노 환율 협상, 이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외신을 통해서 처음 전해진 건데 블룸버그 통신이 임명의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최지영 기획재정부 차관보, 또 미국 측에서는 미 재무부 로버트 캐프로스 차관보가 지난 5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만나서 네. 외환시장 운영과 관련한 대면 논의를 진행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네. 이제 이 보도가 나오니까 일각에선 한미 간 환율 협상이 합의 단계에 이른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죠. 이 외신통에서 전해진 거를 나중에 결국 기재부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지난달 한미 2+2 그 통상협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의제를 4가지로 좁힌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2+2 통상협의 이후로도 실무급에서는 물밑 협의가 계속 있었고, 때마침 밀라노에서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가 열렸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대면 접촉이 이루어진 것일 뿐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런 설명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각에서 무슨 합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 좀 역력하게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렇게 뭐 실무급 협의의 연장선상일 뿐이라는 이제 기재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외환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건데, 지금 원화 절상 요구를 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진 것에도 알 수 있겠지만, 이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원화 가치가 비싸진 거, 상승하고 달러 가치는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걸 왜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해서 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와 관련해서 줄기차게 불만을 토로해왔던, 특히 우리나라나 대만, 베트남 포함해서 네. 이 달러화에 대해서 아시아 통화가 지나치게 약세로 가니까 미국 기업들에게 이게 불리하다. 그래서 이게 무역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이런 국가들과 관세 협상을 진행할 때 환율 강세를 허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이제 시장의 관측이 있었던 거죠. 우리한테 네. 적용하면 이거는 원화의 절상 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밀라노 환율 협의에서 일정 수준까지 원화의 절상을 용인하는 식의 협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이 나왔던 거고, 예. 자연스럽게 지금 이달 초에 외환시장을 흔들었었던 대만 달러 사태와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대만 달러도 이상 급등했지 않습니까? 2일과 5일 이틀간에 걸쳐서 9% 네. 달러화 대비 9% 넘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연간 변동폭보다도 훨씬 넘게 급등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유가 대만이 미국과의 비공식 협상에서 통화 절상 요구를 받았다, 이런 루머가 퍼지면서 대만 달러가 이상 급등을 해버린 거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이 무역 적자국들을 대상으로 실제 환율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실무급 협상 하고 있다라고 기재부에서 밝혔잖아요. 이게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상대국 통화의 절상을 용인하라는 식의 만약에 정말 압박이 가해지고 이게 일정 부분 수용이 된다면, 네. 과거 1985년에 있었던 이른바 플라자 합의, 제2의 플라자 합의 걱정을 자꾸 시장에서 하는 게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지난 1분기에 그 나라 살림 그 적자 규모가 60조 원을 넘어섰다면서요. 네, 기획재정부가 오늘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걸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총 수입 159조 9천억 원, 1년 전보다 12조 5천억 원 증가했고요. 총 지출은 210조 원. 네. 그래서 1년 전보다 2조 2천억 원, 이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50조 원 적자를 냈고요. 네. 여기에다가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 수지까지 계산을 해보면 61조 3천억 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1년 전에 작년 1분기 때 당시에 75조 3천억 원의 적자 내서 역대 최대의 적자 냈었거든요. 네, 네. 그때 1년 전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적자 규모입니다.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13조 8천억 원의 추경 이 중에서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10조 원 가까이 또 국채 발행을 했거든요. 네. 이건 지금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게 반영되면은 뭐 또 근접하게 되죠. 지난해 예. 적자 규모에 예. 작년 수준의 적자 규모로 또 근접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경고등 켜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요즘 그 가게에 가보면 현금 결제 받지 않는 곳들이 많아진 것 많아졌죠. 같아요. 네. 실제로도 현금 사용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죠. 네, 통계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은행의 2024년 지급수단 모바일 금융 서비스 이용 행태 조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지급수단 중에서 현금 이용 비중을 따져봤더니 15.9%로 집계됐습니다.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제수단 아무래도 신용카드였고요. 46.2%를 차지했고요. 2위가 체크카드. 네. 16.4%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현금 이용이었습니다. 15.9%. 그리고 모바일 카드가 12.9%. 이게 모바일 카드 사용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현금과 거의 엇비슷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거는 현금 이용 비중이 이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현금 이용 비중이 2013년에 41.3% 달했는데 2015년에는 30%대, 2019년엔 20%대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네. 이제 작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10%대까지 더 떨어진 거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현금 사용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한국은행이 이제 주요 국가들의 현금 사용도를 조사한 결과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금 사용도는 10%였어요. 네, 네. 그리고 주요 40개국 중 순위를 따져보면 29위 수준. 전체 대상국의 평균을 따져보니까 23%니까 네. 절반 이하인 거죠. 예, 자 이런 감소 추세라면은 뭐 더 이상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는 것도 네. 아주 먼 미래가 아닐 것 같아요. 먼 미래 아니겠죠. 실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금 없는 매장들 정말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도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죠. 대표적인 게 현금 없는 버스 같은 거 지자체별로 네. 많이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국은행은 지금 디지털 화폐 CBDC 발행해서 일부분이긴 하지만 시험 적용에 나서고 있죠. 또 최근에 추세가 통화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도 이제 발행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이 이제 현금을 대체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움직임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실물 화폐가 사라지는 게 머지 않았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네네. 한국은행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행은 일단 결론부터 실물 화폐 발행 중단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력이 끊긴다거나 통신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네. 특히 이제 노련층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IT 정보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은 실물 화폐는 계속해서 발행한다.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손잡고 네. 중동 지역의 첫 생산 거점 구축한다면서요? 네, 의미 있는 행사가 오늘 열렸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 킹살만 자동차 산업단지에 현대차 사우디 생산법인 공장 착공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네네. 이 사우디 생산법인은 현대차가 30%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70%의 지분을 같이 투자를 해서 합작 생산법인으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 4분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연간 5만 대 규모고요. 내연 기관차뿐 아니라 전기차까지 혼류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건설됩니다.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생산 거점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현대자동차 서로의 필요가
맞떨어진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우디는 기존 에너지 중심, 즉 석유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중심 산업 구조를 제조업을 중심으로 다시 육성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전 네. 2030이라고 하는데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대차 입장에서도 사우디 법인을 중동 전역을 겨냥한 전략적 전초 기지로 삼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제 이슬람의 큰 종파인 수니파의 맹주 국가이기도 하고요. 중동 전체 자동차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 국가이기도 합니다. 네. 작년 중동에서 판매된 차량이 249만 대였는데 이 중에 84만 대가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팔렸고요. 그렇군요. 네, 현대차만 넣고 봐도 올해 1분기에 사우디에서만 3만 5천 대. 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25%나 늘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 이어서 현대차가 2위니까 현지에 탄탄하게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중동 시장에서의 앞으로 전기차 시장 공략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사우디 정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 의존도를 낮추려는 차원에서 네.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네. 네. 대표적으로 사우디 국부펀드가 전기차 급속 충전기 5,000기 설치를 현재 추진 중입니다. 네. 무엇보다 사우디 정부 차원에서 현대차 현지 생산 법인의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 18분입니다. 어제 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했죠. 이 국책 연구기관인 KDI마저 올해 0%대 성장을 공식화하면서 충격을 줬는데요. 이달 초에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성장률 전망치를 0.7%로 낮췄고요. 또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JP모건은 무려 0.5%로 낮춰서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해법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나오십시오. 어제 그 KDI에서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2월에 발표했던 네. 그 기존 전망치가 1.6 1.6이었는데 예. 거기서 0.8로 예. 네, 절반이나 내려잡았지 예, 그래서 않습니까? 기사들 제목 보면 반토막 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계신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도 이달 초였나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7로 저희들은 했었습니다. 당초 예. 1.7에서 예. 1%포인트 하향 조정한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저희들은 작년 12월에 1.7을 했었고 네. 계엄 터지자마자 네. 그 안에 사실 한 번 더 수정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네. 워낙 트럼프 양반께서 변덕이 심해갖고 좀 내부적으로 지켜보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 네. 이제 0.7로 저희들이 이제 큰 폭으로 좀 하향 조정을 했죠. 네. 예. 지금 이 연간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낮춰 잡은 이런 정도의 수치가 네. 역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사실 고도 성장을 한참 구가하다가 가끔씩 위기는 있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0%대는 정말 보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서 몇 번 없었죠. 1960년 이후로 네. 연간 경제 성장률이 이제 올해까지 66년 동안이잖아요. 그죠? 65가 아니고 66입니다. 네. 1960부터니까. 가장 경제 성장률 하락폭이 컸던 게 네. 98년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4.9%. 하락폭이 컸던 게. 예. 네. 그리고 80년 오일 쇼크 때 마이너스 1.5. 네. 코로나 팬데믹 2020년에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나왔던 건 요 딱 세 번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0.7 저희들 기준치로 하면 네. 0.7이 네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KDI 0.8이라고 해도 네. 그게 금융위기 때 2009년 0.8이 나왔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그래도. 네. 예. 그러니까 66년 동안 밑에서 네 번째. 66년 한국 경제사에서 성장률이 밑에서 네 번째인 게 올해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까지 낮춰 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씩 좀 분석을 해주시죠. 일단 KDI는 바깥에 이제 그 트럼프 리스크 관세 인상을 좀 많이 크게 본 것 같은데 네. 뭐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담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그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네. 담당 책임자가 인터뷰를 하기를 우리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 10%를 적용한 거를 베이스 시나리오에서 0.8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10%를 그렇죠. 했을 때 그거보다 만약에 높으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했고 그런데 KDI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내수 쪽의 침체가 생각보다 너무 심했다. 예. 네. KDI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짚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또 따로 찝은 게 뭐냐면 내수가 안 좋고 관세가 올라가면서 수출 경기도 이제 나빠질 건데 과연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저희들은 아니라고 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은 0.7까지 낮췄습니다. 네. 자, 내수가 얼마나 안 좋은지 이런 것도 좀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일단 우리 이제 한국 경제를 지탱해준다, 이끈다 하면 보통 이제 수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수출 경기도 올해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올해 지금 5월 1일에서 20일까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수출이. 네. 근데 뭐 또 월 통으로 봐야 되겠지만 네. 저희들은 수출을 지난 12월 전망할 때는 그래서 소폭 플러스는 연간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많이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수출은 많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고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트럼프 때문이죠. 예, 뭐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아무래도 뭐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 25% 그대로 우리가 막고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간의 어떤 관세 전쟁 때문에 사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타격을 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네, 네. 수출이 작년보다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 감소하는 게 맞고 이제 감소하는 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수출 경기 올해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출 산업일수록 실적 부침이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예, 미국과 중국과 양 시장이 한 40% 넘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예.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자동차거든요. 자동차 수출의 한 절반 정도가 미국으로 가고 네.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홍콩을 포함했을 때 네. 홍콩에 우리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뭐 전자회사가 없을 건데 홍콩에는 제 생각에는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반도체 수출 한 60%가 중국으로 갑니다. 네. 만약에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이 끊기면 반도체, 자동차, 예.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수출을 이끌고 있는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게 이제 망가지는 거죠. 예. 지금 수입은 어때요? 참? 수입은 이게 내수가 침체하다면 네. 수입도 줍니다. 그렇죠. 예. 수요가 위축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수출 지표가 약간 좀 경기가 내려가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무역 흑자는 커요. 예. 네. 이걸 이제 일각에서는 불황형 무역 흑자다. 예. 수출이 나빠지는데 네. 내수가 나빠서 수입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네. 무역 어쨌든 수출이라는 건 그 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흑자를 이룬다. 그 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하반기에도 계속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지요? 아무래도 지금 미중 간의 갈등,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90일 정도 유예를 받았잖아요. 대부분의 네, 나라들이. 네. 근데 그 하한선, 상호관세 10%가 하한선일 뿐이지 사실 그거보다도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하반기 수출 경기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가 지금 강세이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데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계 경제가 성장이 좀 둔화될 가능성, 글로벌 교육도 같이 따라 둔화되고 그럼 우리나라 수출 경기는 아무래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지금 됩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뭐 제각각인데요. 네. 지금 1분기에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미국이. 근데 다만 이제 그거는 약간의 좀 미리 선섭이라 그러죠. 네. 관세 인상하기 전에 수입을 많이 해서 네. 이게 걔네들 무역 격차가 좀 커졌다는 그건데 지금 2분기부터는 이제 플러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0%대 성장을 전망하는 기간도 꽤 있어요. 미국에 네. 대해서. 네. 작년에 2%가 넘었는데. 네. 그래서
2%가 넘는 성장률이 갑자기 올해 1%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뭐 이거는 이제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진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올 초에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우리 한국 경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제 짚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비교적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고. 네. 네, 또 이제 관세율을 시나리오별로 예측해서 영향도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시점에서 보셨을 때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의 강도는 애초에 예상하셨던 것보다 어느 정도라고 지금 판단하세요? 그때 이제 저희가 5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뭐 일일이 네. 설명드리긴 시간이 없고 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일 경우 네. 그러니까 전면적인 글로벌 관세 전쟁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빠진다고 저희들 이제 보고서 했는데 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시나리오 한 3, 4 미국과 중국 간에 좀 갈등이 좀 지속이 되고 그다음 보편 관세가 좀 들어가고 그래서 그때가 우리 성장률이 한 0.5 정도 저희들이 빠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 저희 1.7에서 0.7로 내린 게 1%포인트잖아요. 네. 그 하나 절반 정도는 트럼프 리스크인데 네. 생각보다는 기존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한 절반 정도의 효과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과 각국의 관세 협상 진척 상황을 보면은요. 이제 며칠 전에 일단 처음으로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일단 좀 약간 휴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네. 그 상황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좀 이제 관세 협상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전망을 해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미국과 영국 간의 관세는 뭐 상호 관세 10% 그다음에 뭐 자동차에 대해서 뭐 무관세 뭐 쿼터를 정해서인데 네. 이게 우리가 거기에 주목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미국은 영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무역 흑자. 예, 흑자. 네.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적자 내고 중국도 적자 내고. 그러니까 무역을 흑자를 내고 있는데 거기다 관세를 올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네. 뭐 언론에서는 영국 자동차가 미국으로 들어갈 때 관세 혜택을 엄청 받는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관세가 낮으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주요국의 자동차 브랜드를 한 1, 2에서 15위 정도 제가 살펴봤는데 네. 영국 브랜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향이. 예, 그래서 네. 기타라 그래서 전체 마켓 쉐어의 한 0.2% 거기에 영국 브랜드가 들어갈 텐데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네. 우리 생각도 말아야 되고 네. 다만 말씀하신 데 미국과 중국 간에 중국이요. 예. 지금 뭐 145, 135%였다가 이제 확 낮췄잖아요. 10%, 각각 30%. 예. 5%씩 그러니까 낮췄죠. 뭐 네. 그런 분위기가 제 생각에는 그 10% 30%가 최종 타결안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네. 좀 약간은 좀 그동안에 서로 치고받다가 좀 쉬는 타임인 것 같고 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끔 뭐 CNN이나 이제 외국 언론의 방송 화면으로 보는데 풀이 많이 좀 죽은 것 같아요. 예. 처음보다. 예. 그러니까 네. 뭐라 그럴까요? 생각대로 모든 게 안 되고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요. 중국한테 졌다는 그런 표정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중국이 그런 협상을 이끌어냈을 땐 가장 큰 그 힘은 뭐냐 하면 미국 그 공화당 텃밭 네. 농산물 생산하는 네. 그리고 항만 부두 노조 네. 예.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겨냥을 했거든요. 네. 수입을 안 한다 그러고 네. 그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아픈 곳을 건드리면 좀 뭔가 우리한테 이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시사점은 있는데 네. 다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그건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전략을 썼다간 큰일 납니다. 그런데요. 그 이제 풀이 죽었다 그러고 약간 좀 미국이 좀 물러서는 모양새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미국은 중국에 145까지 했었고 중국은 미국에 125였었잖아요. 각각 낮춰서 미국은 중국에 30, 중국은 미국에 10%. 10이잖아요. 예. 그러면 명목적으로 볼 때는 20%포인트나 차이가 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진 거는 아닌가요? 그 어떻게 봐야 20% 차이가 뭐냐면 펜타닐이거든요. 좀비 마약 펜타닐 예, 예, 관련 예. 관세죠. 그래서 네. 그거는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텐텐? 텐텐 그죠? 똑같아?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네.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145%보다는 네.
지금 30%가 훨씬 낮죠. 예. 100%가 넘어가면 일단은 안 네. 팔립니다. 네. 예. 30%가 훨씬 낮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이제 이렇게 관세 협상이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속에서 우리는 지금 내수가 안 좋고 수출 경기도 아까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상황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까요? 우리 경제가. 그게 참 궁금해요. 일단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 않으면 이제 이게 선순환 구조가 아니라 악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이제 0%대 성장이잖아요. 네. 그죠? KDI 전망치 0.8로 우리 기준 잡아도 네. 그때 경제 상황은 어떨까라는 거를 금융위기 때가 0.8이었거든요. 그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자영업 쓰러지고 지금하고 똑같죠. 예. 사람들 힘들어하고 막 부동산 경기 폭락하고 여기서 만약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네.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출도 성장 동력을 잃고 내수도 성장 동력을 잃으면 잘못하면 올해 마이너스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정부의 역할인 거죠. 예. 그래서 뭐 뒤쪽에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네. 경기가 침체되는 걸 방어하는 게 네. 지금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내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어때요, 지금요? 급락했다가 네.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기준치로 우리 100포인트를 잡잖아요. 네. 그거보다 훨씬 밑에 있습니다. 네. 소비자 심리 지수 막는 게 아니고 기업 실사지수 기업 BSI도 실사수. 네. 100보다 한참 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리는 아직 회복이 됐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나쁘게 보는 쪽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을 기준으로 올라가면은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은 거고 100 네. 미치면은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은 거죠. 네. 지금 환율도 잠깐 짚어보고 싶은 게 이 환율이 이제 변동성이 크고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면서 그게 전체 그 소비자들이나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실물 경제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전이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예. 환율 문제도 잠깐 좀 짚어주신다면. 환율 변동성이 큰 거는 사실 왜냐하면 그렇게 영향은 없지 싶어요. 다만 이제 그래요? 소비자들보다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네. 예, 교육이 많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커지면 이게 갑자기 환손실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엄청날 수가 있거든요. 네. 오히려 기업들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최근에 이제 원화가 또 이제 강세죠. 예, 어떻게 보면 근데 1,300원대 후반을 강세라고 얘기하다는지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러면 이제 좀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만약에 네. 1,200원대로 떨어진다면 그러면 그야말로, 해외여행하기 예.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건 좀 아닌 것 같은 게 어쨌거나 지금 내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까 잠깐 그 정부 역할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추경 13조 8천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정부에서 발표할 때 경기 대응용 추경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무슨 그러니까 뭐 산불도 있고 네, 뭐 우리 AI라든가 이런 성장 잠재력 10년 후 20년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추경할 때 12조 2천억에서 또 13조 얼마로 늘렸으니까 8천억까지 늘렸는데 예. 이 추경 규모가 경기 대응용 저는 추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그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추경이라는 단어를 네. 정말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개입하면서 경기를 흔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크게 당하셔서 지금 실직하셨어요. 네. 그러면 소득이 없어요. 당장 어디서라도 빚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죠. 일단은 굴러는 예.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추가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경기 대응용 추경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자영업이 됐든 뭐 취약계층이 됐든 그리고 추경을 할 때 금리까지 내려주면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한은도 금리를 같이 따라 내려야 됩니다. 네. 만약에 두 정책, 재정과 통화 정책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진짜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연간 성장률이 네. 0.7, 0.8이 아니고 마이너스 네 번째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그 뭐 저 추경 이런 걸 통한 재정 정책 또 한은의 또 금리 인하 같은 통화 정책 이게 두 개가 지금 다 필요한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일단 2주 뒤 목요일에 그 한은의 금통위가 열릴 텐데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하는 있죠. 거죠. 예. 네. 왜냐하면 이제 5월 금통위는 네. 경제 전망 수정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하는 1.5인데요. 올해 네. 게. 근데 지금 IMF가 1.0이고 KD가 0.8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언저리로 내려야만 해요. 자기들도 사실은 1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최소한 0.5 정도는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금리를 동결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다만 일부에서는 네. 지금 환율이 미국과 한국의 협상 의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금리를 내렸을 때 만약에 그때 환율이 급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느니 혹시 그걸 핑계로 동결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6월 연준 FMC가 지금 동결 확률이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7월로 넘어가서 그때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신 거죠? 요번에 반드시 해야 해야 되고요.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예, 거죠?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자, 어쨌든 이제 3주가 안 남았습니다. 대선이요. 이제 차기 정부가 이 모든 경제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 성장을 위해서 해야 할 숙제를 이제 안고 출발을 할 텐데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시점에서. 올해는 말씀드렸던 경기를 띄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성장 잠재력,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네. 이제 공약은 이제 그런 쪽에 포커싱을 맞추거든요. 5년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네. 야당이나 여당이나 이게 선성장 후분배냐, 네. 선분배 후성장이냐, 낙수효과, 분수효과 이런 옛날의 틀에 너무 좀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틀을 그거보다는 그거는 이제 성장의 어떤 방식이고요. 깨고? 네. 미국이 잠재 성장률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노동력과 자본과 기술이 미국으로 모입니다. 네. 그 모이는 원동력이 뭐냐 하면은 경제 사회 시스템이 되게 효율적이고 네. 창의성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공약은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네. 각 정당의 공약.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진짜 창의성이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공약들이 나와야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효율성 시간이 부족해서 다 여쭤보진 못하겠습니다만 효율성 창의성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노동시장 개혁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이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공계 인력은 많지만 네. 사실 우리 R&D 과학 그 연구개발 투자를 보면 성과는 없습니다. 네. 상당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 그러니까 뭐 이전 정부에서 추구했던 뭐 개혁 네. 아젠다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도 다 효율성을 높이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창의성이라고 한다면요? 창의성은 지금 우리 공교육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암기 위주잖아요. 예. 그래서는 이제 사람도 없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그 개개인의 어떤 질적인 인적 자본 능력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암기만 됐다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예. 그 지금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을 보면 그 창의성이 핵심이잖아요. 네. 예, 뭐 AI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도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어쨌든 됩니다. 당장 올해는 0.몇% 역성장 이런 걸 걱정하지만 장기적으로 저성장에 지금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효율성, 창의성을 염두에 둔 어떤 경제 방향성을 찾아야 되고 그를 위한 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40분입니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부동산 동향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따끈따끈한 5월 2주차죠. 한국 부동산은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좀 살펴볼 텐데요. 양극화가 조금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은 지난주가 0.08%였습니다.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이번 주는 0.1%까지 0.02%포인트 확대가 됐는데요. 그 속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 지역 강남 3구가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되네요. 서초구는 0.23%, 송파구는 0.22%, 강남은 0.19% 다시 상승폭을 좀 확대하고 있고요. 네. 성동구도 마포구 이런 마용성 지역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 좀 모니터링 해보니까 최근에 다시 또 신고가가 나오고 매물 회수되고 최근에 토지거래가 토지거래 허가제가에서 해제가 됐다가 다시 확대 재지정되면 재지정되고 이제는 거래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거래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순고르기 좀 들어간다. 그리고 실제로 한 달 정도는 좀 눈치도 보고 순고르기 들어갔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또 거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데 꾸준하게 신고가 거래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 왜 그러냐고 이제 인터뷰도 해보고 물어보게 되면 뭐 불안감을 많이 호소합니다. 뭐가 불안하답니까? 강남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안 잡으면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불안한 마음. 그리고 뭐 서울에 아파트 가지신 분들도 팔고 좀 더 똘똘한 지역으로 빨리 갈아타야겠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드는 것 같고요. 이 네. 정부나 또 국회가 이 불안한 마음을 또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기 대선 못 오니까 부동산에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과천 또 0.35%, 경기도에서는 과천 분당 판교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지방으로 가면 세종시가 다시 또 0.48% 지난주가 0.4%인데요. 아, 강세를 보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말씀드린 지역까지가 강세고요. 나머지 나머지는- 지역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오르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렇습니다. 그냥 보합 내지는 보합 마이너스. 아니면 하락입니다. 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울 집값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전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서울 내에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경매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경매시장 분위기도 이 양극화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남 쪽은 여전히 높은 낙찰 가율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에 압구정동 이제 말도 많고 하는 압구정동 구연대 6, 7차가 이제 경매가 나왔는데요. 감정 가격이 72억이었습니다. 네. 근데 낙찰 가격은 93억 6,980만 원. 네. 낙찰 가율이 130%의 낙찰이 됐는데 네. 통상적으로 경매는 좀 저렴하게 받으려고 이제 입찰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130%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6개월 전에 감정 가격이 정해지는데 네, 지금 6개월 시세는 사이에 많이 또 많이 변동이 올랐기 있었죠. 때문에 올랐는 네. 가격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낙찰 가율이 전국 평균은 87.3% 정도 되고요. 서울도 100%가 되지 않는데 강남 3구가 100%를 넘겨주고 있고요. 네. 경기도는 뭐 89.5%, 인천은 77%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보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연체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뭐 압구정 뭐 낙찰가율 130%다. 상승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부 인기 지역들의 이야기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좋지 않고 원리금 상환 그러니까 원금과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서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35%인데요. 네. 이게 2021년 말 그러니까 한 3년 반 정도 전에는 0.09%였거든요. 그러니까 연체율이 한 4배 정도 껑충 올라갔고요. 네. 연끌하신 분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사신 분들이 버티다가 우리가 힘들어져도 갑자기 이렇게 연체하진 않잖아요. 네. 어떻게든 뭐 신용 대출도 받아보고 있는 예금 적금도 깨고 그렇죠. 버텨보다가 3년 버티고 지금 못 버티는 분들이 이제 연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네. 문제는 앞으로 이게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미루다가 이제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 주택구입 부담지수라고 있습니다. KHI라고 있는데 157.9가 나왔는데요. 서울에서 월급의 40.6%를 원금과 대출이자 갚는데 다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내수 경제가 좋을 리가 없겠죠. 대출이자 갚기도 힘든데 소비를 네. 늘리기는 어렵고요. 우리 내수 경제는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들, 뭐 강남이나 일부 지역들만 커지는 초양극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분양가가 또 많이 올랐다면서요? 분양가가 많이 올라도요. 뭐 네. 아주 좋은 뭐 강남권에 올라가게 되면 안 사면 그만인데 네. 그렇지 않은 지역들의 분양가도 지금 껑충껑충 올라가고 도대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는데요?
일단 4월까지는 분양 물량이 잘 안 나왔잖아요. 네네. 5월에 이번에 이제 서울에 대표적인 두 개의 단지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대조 1구역이라는 은평구네요. 대조동이면. 예, 대조 1구역에 힐스테이트 메디알리라는 아파트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네. 계속 미뤘어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분양가를 좀 올리기 위해서 미루다가 이번에 나왔는데 저도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네. 3.3제곱미터당 뭐 예전 기준으로 평당 가격인데 네. 평당 가격이 4,700만 원에 나왔습니다. 옵션 그렇게 붙이면 비싸군요. 5천만 원까지도 됩니다. 이게 그 지금 강남의 그 유명하던 아파트들의 분양가 수준 아닙니까? 몇 년 전에? 거의 지금 몇 년 전 분양 강남 가격으로 가고 있고요. 물론 강남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렇긴 합니다만. 전용 59가 11억 5천만 원 정도 나왔고요. 전용 74가 뭐 14억 정도 나왔는데 네. 이게 다시 환산해서 34평이 나오진 않았는데 네. 34평으로 환산 계산해 보게 되면 16억 정도의 가격이 됩니다. 아.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한 10월이었나요? 11월에 광운대역에 서울원 아이파크라는 네네. 아파트가 전용 84가 14억에 분양을 해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거든요. 야 이게 강북이 14억이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네.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미분양이 다 완판이 되고 프리미엄도 조금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디알리도 아마 그런 전략을 좀 사용하지 이게 않을까. 그럼 다음 주에 분양한다는 다음 거죠? 주에 분양을 청약 합니다. 받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 고민되실 것 같아요. 고민됩니다. 실수요자 그래서 입장에서는. 제 생각입니다만 네. 미분양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아마도 미분양이 나더라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네. 그 사이에 또 분양가 올라가게 되면 6개월, 1년 후에는 뭐 그 가격이 당연하다라고 해서 또 완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쓸 것 그런데 같고요. 어쨌든 전국적으로는 지금 집값이 그러니까 내려가거나 보합이고 일부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양가는 그러면 6개월 뒤에 올라가고요. 분양가가 더 올라갈 거라는 보장은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간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 관성이 있는 과거가 거고요. 미래를 담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구로에 가면 이제 예. 고척 4구요. 예.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도 같이 분양을 하는데 다음 주에 분양을 합니다. 근데 네. 분양가를 보게 되면 한 3,500만 원 정도 3.3제곱미터당 전용 84가 12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구로구고 고척이고 네. 은평구 비교한다면 저는 실수요자들의 입장이라면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가 분양가가 3억 5천만 원 정도 저렴하니까 오히려 좀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예.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동탄 이신도시에 네. 경기도시공사하고 이제 같이 민간 참여 공공 분양이 나오는데요. 네.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 정도로 저렴하게 나옵니다. 네.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하고요. 꿈의 숲 자연앤 대시양 아파트 두 개 단지가 나오니까 비교해 보시고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공공택지 청약해 보셔도 좋지 않나 예. 싶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레이스 한창 가열되고 있는데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그런 장밋 부동산 공약을 보면 또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공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주택 도시기금 여유자금 같은 경우는 뭐 15년 만에 뭐 10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대선 후보들 공약 내용을 보게 되면 공공임대 아파트 많이 공급하겠다. 청년 주택 많이 공급하겠다. 뭐 1년에 10만 원씩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 돈이 이제 무슨 돈이냐면 네. 주택 도시 기금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 주택 도시 기금은 우리가 청약 통장에 납입한 돈이거나 뭐 채권 뭐 이런 국민 채권 이런 맞아요. 돈들인데 네. 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만 하더라도 20조 원 정도 있었거든요. 네, 20조 원 네. 8천억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7조 9천억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10조 원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쉽지 않다는 거죠. 청약 통장 해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돈을 써야 될 곳들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신생아 특례대출 이런 것도 해주고. 신생아 특례 대출 때문에 결국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출산율을 올려야 되니까 이걸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또 공공 임대 아파트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게 좀 큰일입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부터 좀 고민을 하고 네. 또 주택 짓는 것도 공약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공약을 않나 꼼꼼히 싶습니다. 살펴보는 소비자들의 유권자들의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 지금 이제 올 한국은행 금통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 목요일인데요. 지금 앞서서도 얘기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왜 그래요? 일단 뭐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예정되어 있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작년에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기준금리가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아마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이나 정부도 아마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챘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기준금리 내려도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주택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네.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걸 컨트롤할 것 같고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하더라도 대출금리는 그만큼 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바라보면 뭐 예대금리 차이는 벌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주택시장의 자극은 제한적이고요. 오히려 뭐 강남권은 뭐 이 대출하고 상관없이 지금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크게 뭐 영향은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상황 보면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월세로 많이들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고요. 네. 이러다 보면은 전세가 거의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 다달이 월세를 내버리면 내 주머니에 남는 돈이 얼마가 있을까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 월세 시대는 뭐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뭐 조사 기관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1분기 임대차 시장 중에서 월세 비중이 뭐 60.7% 또는 62% 이렇게 조사 기관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네. 일단 60% 10채 중에 6채는 월세 계약이다. 이게 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40% 정도 됐거든요. 이게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2021년 1분기가 42.1%인데 이게 4년 만에 60%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인데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맞아요. 안 된다. 네. 불안해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월세를 선호하거나 아파트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공급 물량이 또 줄어든 부분도 있고 네. 또 대출 규제하다 보니까 네. 전세 대출을 잘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월세로 어쩔 가게 수 없이. 근데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전세가 안정성만 보장이 된다면 월세보다는 좀 덜 부담스러운 제도인데 지금 흐름 자체는 이제 월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만 보장된다는 건 이제 전세 사기 같은 거하고 그렇죠, 맞물려 그렇죠. 있는데. 내 전세금만 안전하게 받을 수만 있으면 전세가 좋긴 하죠. 그런데 다음 달이죠. 6월 1일부터 새로 맺는 전세 계약이 왜 전세 사기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좀 허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전세사기 특별법이 연장이 됐잖아요. 2027년 5월 31일로 연장이 됐는데 이게 허점인 것 같습니다. 6월 1일 이후로 신규로 맺는 전세 계약에 대해서는 네. 이게 특별법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연장된 부분이 이전에 이제 계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이 2027년 5월 31일까지가 되고요. 예. 6월 1일 이후에 신규 계약은 이게 누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대상이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저는 이거는 좀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법 개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네. 좀 챙기지 못했나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좀 다음이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좀 보완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실수요자들 요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뭐 실수요자들은 이제 전세 가격은 내년에도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입주 네.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뭐 최근에 전세 사기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전세 계약을 하실 분들이라면 저는 미리 2+2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한 물건들 네. 찾아서 미리 계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